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세계경제 요약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실리콘밸리뱅크 파산으로 타격을 제일 많이 받은 은행입니다. First Republic Bank. 같은 샌프란시스코 지역은행인데요. First Republic이 결국 연방예금보험공사 관리하러 들어갈 거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밟을 거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 정보 소스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체로 다른 언론사들도 수긍을 하면서 그대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독점으로 보도를 몇 시간 전에 했습니다. JP모간과 PNC가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하려고 그런다. 경합 중이다. 아니, 인수를 원하는 은행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나온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도 소스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쪽이 됐던 퍼스트 리퍼블릭이 자력으로 생존하기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연준과 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재무부가 다 같이 모여서 이 은행을 구제할 방법을 모색했는데 일단 11개 채권은행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채권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는 퍼스트 리퍼블릭에 예금을 해준 은행들입니다. 자, 이 은행들이 더 이상의 예금도 못하겠고 돈도 못 빌려주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FRC 주가는 연일 급락 중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티커가 FRC인데 이 이름이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빠르면 이번 주말 안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금요일 정규장에서 43% 하락했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비슷하게 하락했습니다. 올해 2월에만 해도 $150 근처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 25센트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퍼스트 리퍼블릭이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주장의 근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 비싼 이자를 주고 부채를 쓰고 있다. 그리고 보유한 증권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걸 팔아서 이 부채 갚는 데 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은행을 인수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월 말 현재 퍼스트 리퍼블릭의 예금은 $1,040억 정도 되고요. 빌린 돈은 $1,0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라이어빌리티가 $2,150억. 여기에다가 자기 자본 $180억 더하면 자산과 얼추 맞습니다. $2,330억 되는 거죠. 자, 라이어빌리티와 자기 자본 더해서 자산과 얼추 맞으면 큰 문제 없지 않느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보유한 증권과 대출에 있습니다. 보유한 증권이 대부분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인데 우량채권인데도 가격이 하락했고요. 대출 포트폴리오도 줄었고 또 부실화됐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미실현 손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수가 된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시장 가격으로 손실이 현실화됩니다. 이 손실이 $270억 정도 돼요. 그 $270억 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본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본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 자본을 다 써도 $90억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자는 퍼스트 리퍼블릭을 $1에 인수한다고 해도 당장 $90억 투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좀 나아지면 또 유상증자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선뜻 인수자로 나서는 회사가 없다. 그런데도 JP모간과 PNC가 나섰다. 경합까지 벌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퍼스트 리퍼블릭이 평판이 굉장히 좋았던 은행이에요. 그래서 아마 인수자가 나서지 않을까. 자, 이번 주말에 상황이 또 바뀔 것 같습니다. 이 뉴스에 대해서 한 은행이 침몰하느냐, 그것도 자산기준 미국 14위 은행이 침몰하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지만 시장은 상당히 침착합니다. 일단 초대형 은행에 대한 신뢰가 여전해요. 파란색 그래프가 시티은행의 CDS 신용부도 수합의 추이고요. 검은색이 JP모간 CDS 추이입니다. 이게 금요일이에요. 최근에 은행권들이 놀랄 일이 많아서 등락을 했지만 금요일에는 상당히 내려갔죠. 거대 은행들은 안전하다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여기가 100입니다. S&P 500 기준이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금융사들의 주가가 S&P 500보다 더 높았어요. 이게 큰 은행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S&P 1500위 안에 있는 은행들 다 포함합니다. 큰 지역은행들 여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은행권 전체가 급락을 하고 지금까지 회복을 못했어요. 최근 SVB 사태로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데 은행업종 주식이 하락한 건 맞지만 큰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죠. 자, 신용경색 위험은 어떠냐? 은행들이 도산을 하고 지금 벌써 4번째입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신용경색 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됐었죠. 그런데 은행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금경색, 펀딩은 좀 경색되고 있다. 경색이라기보다 약간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이 압박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신용경색까지는 아니다. 은행은 여전히 돈을 잘 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돈을 안 빌려주면 금리를 덜 올려도 될 텐데 어느 게 좋은 뉴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또 나왔습니다.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나왔는데 1.1%였어요. 지난해 마지막 분기 2.6% 성장에 비하면 상당히 하락한 거죠. 하지만 경기 둔화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이게 1.1%고요. 2분기의 성장률은 더 낮아질 거고 3분기는 자칫 마이너스로 가고 4분기도 거의 성장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 4분기 별로 좋은 일은 없을 거다.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회복세로 들어갈 거다. 이때까지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 거죠. 미국의 평상시 추세 성장은 2%대입니다. 연준도 2%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너무 성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인플레가 왔다. 이걸 낮춰야 된다라고 연준은 믿고 있는데 작년 4분기 때의 2.6%, 이거는 2%대입니다. 일단 성장률은 맞춰놨어요. 여기서부터 연준의 눈높이에는 들어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인플레죠. 이번 주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도 발표되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발표됐습니다. 먼저 개인 소비 지출부터 보면 1분기에 3.7% 증가했어요. 작년 4분기보다 1%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주황색이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2021년 2분기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들이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은 70%가 개인 소비에서 나오죠. 그런데 소비가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 성장률이 꺾인 것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무역 적자 폭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무역이 GDP에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데 최근 강달러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됐었죠. 그런데 이 플러스 요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개인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면 1분기에 4.2% 상승했습니다. 작년 4분기의 3.9%보다 더 늘었어요. 월별로 보면 3월 PCE는 전년 동월 대비 4.2% 상승했습니다. 2월에 5.1%였는데 그에 비해서는 급락했죠. 하지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 PCE만 보면 전년 동월 대비 4.6% 상승했어요. 근원 PCE가 더 높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봤는데요. 거기서도 헤드라인과 코어 간에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3월 코어 CPI가 헤드라인 CPI보다 더 높았습니다. PCE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근원만 놓고 보면 인플레 둔화율이 너무 느리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만약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달에는 헤드라인 CPI나 헤드라인 PCE도 다시 반등할 수도 있어요. 에너지 가격 반등이 반영되면 전체적인 물가 상승 더 올라가겠죠. 자, 다음 뉴스입니다. 지금 뉴욕 증시 실적 시즌인데요.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의 엄청난 회복 탄력성이 확인됐습니다. 5대 빅테크 중에 4개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발표를 했는데 애플 빼고는 다 발표한 거죠. 그런데 이 회사 모두 매출이 늘거나 또는 유지가 됐고요.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특히 핵심 사업에서의 마진이 향상됐습니다. 자, 메타는
비용 절감을 통해서 영업마진 40%에 도달했어요. 직전 분기인 작년 4분기에는 마진이 34%였습니다. 메타가 원래 영업마진 고공행진하는 회사인데 오랜만에 그 모습을 다시 보여준 거죠. 거기다가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메타 주가 급등했고요. 알파벳은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알파벳은 감원을 계속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늘리고 있어요. 자본 지출을 늘리는 바람에 마진은 25%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증가했다는 게 좋은 소식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은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가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2% 성장했고 아마존은 1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기존 핵심 사업도 다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고요. 아마존은 소매 사업이죠. 아마존닷컴과 마켓플레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기존 사업에서 두 회사 모두 11% 성장했습니다. 자, 빅테크의 호실적이 미국 전체 증시를 끌어올렸죠.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실적에 가려서 얘기는 많이 안 됐지만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는 게 화물 운송 업종입니다. 일제히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UBS 매출이 6% 하락했고요. 국내 운송을 맡고 있는 트럭 회사들도 다 같이 하락했습니다. 1월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2월에 하락했고 3월은 더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는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다. 또는 경기 둔화가 빅테크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 이런 판단이 지배적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빅테크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게 아닙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어마어마한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화웨이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9년에 미국 상무부의 엔터티 리스트라는 데 들어갔습니다. 블랙리스트죠. 여기에 포함되면서 미국 정부 그리고 미국 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는 모두 차단됐습니다. 여러 차례 이 차단을 강화시키면서 화웨이가 망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작년에 화웨이 기업 소프트웨어 사업부 매출이 30% 늘었어요. 전체 매출은 0.9% 늘었습니다. 이 기업 소프트웨어가 많이 기여를 한 거죠. 전년 대비 순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R&D 지출이 13.2%나 늘었어요. 화웨이는 지금 총 매출의 4분의 1을 R&D에 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화웨이가 생환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도 화웨이처럼 미국 제재를 극복하지 않을까? 화웨이의 부활은 이런 전조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화웨이는 어떻게 미국 제재를 극복할 수 있었나?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정부의 노림수를 미리 간파했다. 그래서 한 발 앞서서 컨틴전시 플랜을 세운 것이 주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플랜 안에는 제재 당할 수 있는 공급자는 미리미리 배제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부품을 쓰지 않아도 되게끔 제품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중국 내에서 공급받으려고 했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화웨이가 제재 대상이던 사업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제재 대상은 기존 사업인 텔레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핸드폰과 네트워크 장비죠. 여기서는 제재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화웨이는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AI, 클라우드, 자율차로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게 오히려 화웨이한테는 더 잘된 일이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자, 중국이랑 국가 차원에서 보면요. 2011년에 미국이 중국의 우주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제재를 걸었었죠. 중국과의 우주 사업 협력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도 미국 기술을 기초로 만든 제품은 중국에 제공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중국은 그 사이에 모듈 우주정거장을 만들었고 달 이면 착륙에 최초로 성공합니다. 그리고 화성 궤도 진입에도 성공하죠. 미국의 제재가 실패했다는 거죠. 자, 지금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외교 반경을 넓히고 있어요. 또 한 번 미국의 중국 제압 전략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타협시켜 나갈까? 이게 굉장히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사안이 될 거고요.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국이 되겠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